오늘은 그 후속편 두 번째 시간으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 어떻게 바뀔까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만들어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을 잘 관가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본주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 어떻게 보면 돈이 중심이 되는 그런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 뭘까요?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하는 작동 원리로서의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이 요소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됐냐면 대출 권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뭘까요? 빚입니다. 빚. 우리가 대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은행이죠, 은행. 은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은행의 본질은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관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성격을 띈 은행도 있어요. 민간은행은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은행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잘 생각해 보실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은행은 서비스업인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은행이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자본금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큰 돈을 가지고 돌리는 게 은행이잖아요. 근데 그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고객의 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봤을 때 고객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죠. 은행이 수익을 올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로 인해서 은행이 이제 수익을 얻는데요. 2000년 초반만 해도 저축금리가 한 7 내지 8% 정도 됐습니다. 지금 몇 프로입니까?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 1%도 안 되죠. 0.8%, 0.7%랍니다.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떨어지면서 예대마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 뭘 건드리기 시작을 했냐면요. 수수료. 은행에서도 실제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그런 투자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버는 것들을 수익으로 챙기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라는 건데요. 법적으로 한국은행에서는 지급 준비율이라는 걸 정해서 일정 부분 정도는 대출을 다 해주지 않고 꼭 남긴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지급 준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지급 준비율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금융의 비밀이 탄생이 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출 권하는 사회로 갔던 그런 이유가 됩니다. 이 영상은 EBS 다큐멘터리 그 자본주의라는 영상에서 제가 일부를 좀 편집한 내용입니다. 대출 권하는 사회가 됐는지 왜 자꾸 대출을 하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바로 금융에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일반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 화폐, 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왜 우리 사회가 저금리 사회가 됐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금본위제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 종이화폐에 해당되는 것만큼 금액만큼 금을 보관을 하겠다. 그래서 이 종이화폐를 가진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금이 필요하다. 금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은행에 오면 얼마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껏 화폐를 발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금이 어느 정도 보관이 돼야 보유량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보니까 금이 없으면 더 이상의 화폐를 발행할 수 없었던 그런 제한 요인이 있었던 겁니다. 자, 미국의 달러랑 바꾸는 금본위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닉슨 대통령이 71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달러와 금을 교환해주지 않겠습니다. 이 닉슨 쇼크로 인해서 그때서부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돈이 화폐를 마음껏 정부에서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화폐를 얼마든지 발행을 하게 되니 화폐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제로금리 만들었고요. 금리 바로 떨어뜨렸습니다. 5%인가 됐었어요. 근데 그걸 순식간에 떨어뜨려서 제로금리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 뭡니까? 돈을 막 푸는 거예요. 화폐 공급을 굉장히 늘린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금융을 통해서 계속 돈이 불어나죠. 거기에다가 돈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 이 돈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또 금융으로 들어가서 또 대출 권하게 되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자본주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 저금리가 됐는지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고금리가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죠. 예. 코로나 위기 때는 어떻습니까? 예, 코로나 위기 때도 똑같았죠. 예. 더 빨리 제로금리 만들었고 더 많이 양적 완화했다는 겁니다. 그 풀린 돈들 다 어디로 갔나 그랬습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부자의 주머니로 가더라.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얘기할 때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이거거든요. 예. 또 하나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기 회복이 된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생각을 해보기 전에 먼저 구조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호황과 불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호황과 불황이 별로 잘 느껴지지 않죠. 불황만 계속되는 것 같죠. 예. 하지만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저기 그래프가 이어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자, 그러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난번에 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파란색 선이 GDP 그래프입니다. 마이너스 1.3%, 3.2% 갔다가 하반기에 2.2%, 1.2% 회복됐다 그랬죠. 그리고 올 1분기 때 1.7%로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 경제는 회복 중이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기 그 설문조사 한 게 있는데요. 예. 여기 잘 보시면 이미 회복이 시작이 됐다. 거의 30% 되죠. 예. 그 다음에 21년 하반기에 지금 하반기 시작됐죠. 예. 34.5%. 두 개를 합치면은 63%가 넘습니다. 예. 앞으로 경제 성장률, 올해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모두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실질적인 지표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코로나 전보다 좋다. 그래서 상장사 66%가 깜짝 실적을 냈다. 예.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지만 그 떨어진 거를 반등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가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 기사나 뉴스나 신문지상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단어들일 겁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물가 급등. 자, 금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자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자자가 아들 자자죠. 예. 그래서 돈이 새끼를 치는 거고 새끼를 많이 치면 칠수록 돈의 가치가 높다. 그래서 금리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요 한국은행 안에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기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로금리 만들었잖아요. 예.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는 거죠. 예. 금리 인하하는 거고 긴축 시에는 너무 경기가 과열됐다 했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금리는 어떻게 보면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또는 경기가 과열됐을 때 이 경기를 낮추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누가 쓰느냐?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인플레이션은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 물가가 상승하는데 급격하게 상승한다.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다는 얘기는 그냥 오르진 않겠죠. 반대급부로 뭐가 있습니까?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이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서 자, 금리를 내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른다. 이게 바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뭐 합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죠. 금리를 올려서 그러면 돈의 가치가 오르게 되고 돈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상대적으로 해서 물가도 떨어지게 되겠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뭐 한다?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우선적 요인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소비자 물가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 조정을 하는 게 기준금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더 있는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이라는 건데요. 생활 물가 지수가 있고 신선식품 지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생활 물가 지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물건들 그것만 따로 모아놓은 물가입니다. 그게 3% 상승을 했고요. 신선식품 지수 무려 10% 상승했어요. 자, 지금 경기 회복 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더 심하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경제 지표보다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이것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활물가 지수나 신선식품 지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외부 환경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유가예요. 석유 가격. 석유는 실제적으로 모든 생활에 다 연관이 됩니다. 플라스틱, 석유로 만드는 거 다 아시죠? 섬유, 다 석유로 연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품이라든가 우리가 음료 사 먹어도 뭡니까? 페트병 같은 거 다 석유로 만드는 거죠.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앞에서 생활물가 말씀드렸지만 그거 연동돼서 다 올라갑니다.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작년 코로나 전 이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 자체는 더 급등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죠. 대출이 있으면 대출 이자 더 내야 되잖아요. 자, 금리가 1% 더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대출이 있다. 1억 원의 대출이 있다. 그러면 얼마 더 내야 됩니까? 100만 원 더 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원리금까지 상환을 하게 되면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해 봐야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사실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부동산에서는 주식 투자보다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금리에 따라서 움직임을 조금 잘 보셔야 될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